이어서 당뇨병 퇴치를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충북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이동화 교수님께서 당뇨병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동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병원 내분비내과 이동화입니다. 오늘 발대식을 맞이해서 저는 당뇨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제목은 당뇨병 바로 알기입니다. 먼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한국의 당뇨 현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다이애비티스 팩트 시트 인 코리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팩트시트 자료를 보면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당뇨병의 유병률은 13.48% 정도로 알려져 있고 남녀 모두에서 한 10%대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당뇨병의 유병률은 27.6% 정도로 노인 인구 10명 중에 3명은 당뇨병 환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뇨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30대에서 유병률은 3% 정도에서 불과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해서 7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그 유병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인구 전체 숫자로 살펴보게 되면 30세 이상 성인에서의 당뇨병 인구는 현재 49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200만 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당뇨병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면은 2012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보면은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막 증가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뇨병의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보시면 전체 당뇨병 인구 중에서 당뇨병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65%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인구는 60.1%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적절히 당뇨병을 잘 조절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구는 불과 28.3%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당뇨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시행을 하였는데 당뇨병 유병자 그리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 전체를 살펴봤을 때 모두 혈당 관리 방법은 파란색 경구 혈당 강화제 단독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홍색은 이제 인슐린과 당뇨병 약으로 치료하는 인구는 상당히 적음을 알 수가 있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6.9% 정도로 상당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자들의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혈당 조절 상태는 당화혈색소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의 경우는 당화혈색소 7.0% 미만,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6.5%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당뇨병학회 기준으로 보자면 연두색이 6.5% 미만인데 실제 치료받는 사람 중에서 27.7%만이 한국에서 정한 기준에 당뇨 조절 정도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러프하게 잡아서 미국 당뇨병학회 기준까지 7% 미만까지 조절률을 좀 넓혀 보았을 때도 한 50% 정도의 환자만이 실제로 적절히 혈당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이 유병률이 느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당뇨병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동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비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의 평가는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를 평가를 하게 되고, 서양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 비만이라고 하지만 아시안 인구에서는 25가 넘는 경우에 우리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보면은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비만 인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에서 절반 이상은 이제 비만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이 짝지어서 가는 것은 고혈압인데,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은 젊은 인구 30세 이상을 다 포함했을 때 한 60% 정도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당뇨병 환자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같이 동반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에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 3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약 70% 이상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하고 있었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살펴보았을 때도 70%의 환자들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당뇨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당뇨병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부분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당장 당뇨병이 뭔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이란 거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것 같지만, 막상 내가 당뇨병이 되고 나면은 도대체 당뇨병이 뭔지,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그럼 당뇨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되어 있는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되어 있는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정상인에서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이 작동을 해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집어넣게 돼서 세포가 적절히 이용하도록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를 낮춰주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혈액 안에 포도당이 많이 있어도 적절히 세포 안으로 넣어주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혈액 안에 포도당이 증가되어 있게 만드는 이러한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인슐린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인슐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인슐린은 주사 제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인슐린은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혈액 내에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게 몸이 인지를 하게 되면 췌장 내에 베타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을 원래 정상적으로 분비를 하고, 인슐린이 분비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포도당 레벨을 조절해주는 원래는 호르몬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당뇨병의 증상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혈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삼다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다뇨,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 그리고 다식증, 그래서 허기가 지고 많이 먹게 되는 이런 다음, 다뇨, 다식, 이런 삼다 증상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렇게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자꾸 빠지는 이러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대부분의 이제 외래 오신 환자들은 저 이런 삼다 증상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다 증상은 아주 혈당이 높아질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새는 대부분 검진을 통해서 당뇨병 초기 단계 때 오시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가 현재는 가장 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위험 인자로는 직계가족,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이 비만인데 23 이상이면 과체중입니다. 이런 과체중의 경우도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심내혈관 질환이 있었던 경우, 이전에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의 과거력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거나 아기를 출산했을 때 4kg 이상의 거대한 출산 병력이 있었던 경우도 추후에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당뇨 코르티코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특수한 약물을 쓰는 환자들 같은 경우도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당뇨병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은 그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부터는 건강검진에서 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30세부터 선별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을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경우에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진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복혈당,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 세 가지 파트로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혈당의 경우는 100 미만인 경우를 정상이라고 하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인 경우,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인 경우를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당뇨병은 공복혈당이 126이 넘는 경우,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공복 식후 혈당은 이제 이해가 쉬울 텐데,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이 요새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의 목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그럼 당화혈색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화혈색소란 최근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인자로 현재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혈색소는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이 혈색소이고, 혈색소가 얼마나 당이 붙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수치가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속에 워낙에 적혈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피 안에 포도당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이 적혈구에 포도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것을 수치화시킨 것이 당화혈색소입니다. 당연히 피 속에 포도당이 적을 때는 적혈구에 포도당이 붙어 있는 것이 적겠지만, 피 안에 포도당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적혈구에 설탕이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당이 많이 붙어 있겠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우리가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화혈색소를 통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프로로 나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 미만인 경우는 당뇨가 없다,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우리가 6% 미만인 경우는 아주 좋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7% 미만인 경우엔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다 7%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최근 3개월 동안에 공복 식후 혈당을 모두 합쳐서 평균 혈당을 측정했을 때, 내가 당화혈색소가 6%다 그럼 평균 혈당이 120 정도, 7%다 라고 하면 150 정도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병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순 당 수치가 높냐 낮냐로 당뇨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라고 이제 뭉뚱그려 얘기를 하지만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유형은 크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특이적 원인에 의한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당뇨병은 1형 아니면 2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아주 드문 형태의 당뇨병으로서 전체 당뇨병 환자의 5%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아당뇨라고 했던 당뇨병의 타입이고, 소아 또는 젊은 성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이고, 이러한 당뇨 환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환자들이 비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 자체가 파괴되면서 인슐린이 부족해져서 당뇨병이 생기는 형태가 제1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옆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갖고 있는 당뇨병, 95% 이상의 환자가 갖고 있는 당뇨병이고 대부분 성인 노인에서 발생이 되고 운동 부족, 비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는 고혈압, 고지혈증이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비만과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자는 먹는 약 그리고 주사약으로 복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뇨병의 진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왜 당뇨를 이제 관심을 갖고 왜 열심히 조절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당뇨병은 합병증 때문에 이제 무서운 질환입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급성합병증은 말 그대로 급격하게 혈당이 변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만성합병증은 이러한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급성합병증으로는 갑자기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에서 몸이 산증이 되는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당뇨병성 고삼투압성 혼수라 그래서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왕왕 있습니다. 반대로 고혈당뿐만 아니라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도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의 합병증은 만성합병증입니다. 우리 전신 혈관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모든 장기를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러한 무서운 합병증이고, 이렇게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이 생길 경우에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고혈당을 살펴보기 전에 저혈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혈당은 혈액 속에 당이 필요량보다 모자라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혈당이 70 이하인 경우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손이 떨리고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하거나 두통이 발생하거나 허기지는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우리가 당뇨가 없는 사람에서는 이렇게 저혈당이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혈당이 발생하는 이유는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건너뛴 경우, 당질 섭취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 들어오는 당이 적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당 소비가 많아지는 경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약 용량이 너무 많았던 경우나 아니면 불규칙한 투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용량의 약이 들어가면서 저혈당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의식이 명료한 경우, 내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저혈당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안 되고, 의식이 있으면 먼저 혈당을 측정을 해서 진짜로 저혈당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혈당의 증상은 너무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지러다 해서 저혈당인 것 같다 해서 당분을 섭취를 했는데 만약에 저혈당이 아니었다, 그럼 고혈당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저혈당이 맞다라고 확인이 됐으면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음료수나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10에서 15g의 당질을 섭취하도록 그람수를 정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용량은 내가 저혈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당분을 섭취하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양은 대체적으로 각설탕 4개, 사탕 2-3개, 꿀 1숟가락, 초콜릿 2-3개, 주스 반잔, 요구르트 1개, 요 정도 소량의 당을 먼저 섭취를 하고 10분, 15분 정도 관찰을 한 다음에 다시 혈당을 측정을 해서 저혈당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 괜찮은 거고, 그래도 여전히 저혈당이다 하면 다시 이렇게 10에서 15g의 당질을 조금씩 섭취를 해야 된다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거꾸로 고혈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량의 당질을 섭취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혈당이 발생했는데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주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없을 때 입으로 억지로 꿀이나 음료수를 넣으면은 이제 흡인으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주사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렇게 환자 인식표를 지갑에 갖고 다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길에서 발견이 됐을 때 당뇨 환자라고 하면 먼저 포도당을 줘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래에서는 이런 것을 갖고 다니도록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혈당은 우선 안 오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혈당은 사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정확한 약물 복용 및 주사,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것, 운동을 전후에 혈당을 측정할 것, 그리고 간식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그리고 규칙적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저혈당이 심하게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는 등 이러한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에 대해서 환자한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급성합병증은 사실 저혈당이 흔하게 이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당뇨의 합병증은 만성합병증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은 혈관의 크기에 따라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죽상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혈관 안에 이렇게 기름기와 때가 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은 이 뒤쪽으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장기가 타격을 받으면서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죽상동맥경화증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질환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이 모두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인자들을 조절을 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혈관 합병증은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협심증,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있는데 관상동맥 안에 이러한 죽상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하면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막힌 이후에 심근에 혈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잘 뛰지 않고 거기에 근육이 손상되게 되면서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은 가슴 통증, 보통은 왼쪽에 가슴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러한 통증이 왼쪽 팔, 어깨, 턱, 목으로 뻗쳐나가는 듯한 방사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식은땀, 호흡곤란, 체한 듯한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서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심장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혈관 합병증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로 들어가는 경동맥의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됨으로써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이후에 뇌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뇌경색이 오거나 아니면 막힌 이후에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의 증상은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마비 증상, 언어장애나 의식장애, 시각장애, 어지러움증, 심한 두통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혈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족부병변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병 환자에서 막 당뇨병이 진행되면 발 자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도 결국 발생하는 원인은 혈관이 망가져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발생했을 때 혈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생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몸에서 염증에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가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은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상처의 회복이 더뎌지고 그러면서 심한 경우 썩어서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당뇨발이라고 하는 이제 족부 합병증입니다. 이렇게 대혈관 합병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미세혈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미세혈관 합병증의 대표적인 것은 망막병증입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는 눈에 겉에 각막이나 수정체 이런 데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눈 가장 바닥에 망막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망막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에 상이 맺히는 부분인데 여기에 합병증이 이제 진행이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다 보여야 되는데 손상된 망막에 맺히는 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시야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이유이기 때문에 눈의 시력이 잘 보이더라도 당뇨 환자에서는 주기적으로 보통은 1년에 한 번은 최소 안과 검진을 받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미세혈관 합병증은 신장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이제 투석인데 당뇨병성 신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점점 진행을 하면서 쪼그라들어서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투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하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어떠한 원인으로 내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현재까지도 투석을 하는 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이것도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손끝, 발끝, 손바닥, 발바닥, 말초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겉보기에는 그냥 너무 멀쩡하게 보이는데 특히 밤에 자려고 쉬려고 있으면 뭔가 찌르는 듯한 통증 아니면 뭔가 가려운 스멀스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이상 감각 아니면 화끈화끈거리는 자결감 아니면 저릿저릿한 느낌 아니면 내 살 같지 않다 약간 무뎌지는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당뇨병 합병증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합병증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합병증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병증을 예방을 하려면 결국 당뇨 합병증은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을 하고 동맥경화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혈당 이외에도 혈압, 고지혈증, 흡연이 위험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인자들을 각각 잘 조절을 해야지만 우리가 합병증의 발생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외래에 왔을 때 혈당 조절의 목표치를 정해드리는데 보통은 식전 혈당은 70에서 130 사이, 식후 혈당은 180 미만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화혈색소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혈당 조절의 목표치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목표치이고 실질적으로는 외래에 왔을 때 그 환자의 현재 상태에 동반된 기저질환, 이제 환자의 뭐 의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랑 개별화된 혈당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2, 3개월의 혈당 조절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개월마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혈당이나 혈압 스스로 측정하는 것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고 고지혈증이 동반된 경우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망막 검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에 이상이 없어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에 가야 되고 그 이후에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안과에서 심각한 상태에 따라 이제 주기를 정해주게 됩니다. 신장 합병증은 초반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소변 검사로 미세 단백뇨를 측정함으로써 신장 합병증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런 소변 검사도 1년에 한 번은 최소 해야 되고 이상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합병증을 빨리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뇨병의 관리는 여러 가지가 다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적절히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약물요법, 식사요법, 운동요법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중요하고 관리를 잘 해주고 주변에 가족들의 협조도 우리가 당뇨의 관리에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약물 관리, 그리고 식사 관리,
운동 관리 이런 것들이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환자의 운동입니다. 당뇨 환자에서 운동은 공복 운동보다는 식후 1시간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운동 시간은 너무 길게 해도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운동 시간을 하는 게 좋고, 당뇨병 환자에서 어떤 운동이 좋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이런 것들이고, 혈당 조절이 잘 될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운동 전후에 혈당을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운동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은 1시간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되냐? 이제 사실 최대 맥박수인데 잴 수가 보통 없으니까요. 보통은 중등도의 운동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등에 약간 땀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살짝 숨이 찬 것 같다 정도의, 그러니까 너무 설렁설렁하는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혹시라도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간식을 지참을 할 것을 교육을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식사 관리도 중요한데, 사실 당뇨병 환자에서 음식은 뭐 어떤 음식이 당뇨에 더 좋다 나쁘다 보다는 보통 제가 교육을 드리는 거는 골고루 그 적당한 양, 그리고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규칙적인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끼니를 거르게 되면 당연히 저혈당의 위험이 있고, 한번 끼니를 거르면 다음 끼니가 되기 전에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끼니에 폭식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엄청난 고혈당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때가 되면 일정한 양을 드시도록 하는 게 우선은 식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과일은 몸에 좋다고 했는데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과일은 단순 당질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는 대로 당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 과일은 이제 최소한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표시해드린 양이 보통 우리가 1교환단이라고 해서 한 번에 섭취하면 좋은 정도의 양을 예시로 이제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고혈당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드시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약물 관리는 보통은 이제 식이요법으로 안 될 때 보통은 시작을 하지만 약을 시작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환자마다 이제 그 환자에 맞는 약물을 처방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처방대로 드셔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간혹 이제 주변에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남편, 부인이 먹던 당뇨약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환자에 맞는 당뇨약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약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약물 복용 시간도 중요하고 식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시간에 일정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혈당을 자주 측정하면 할수록 사실은 혈당 조절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교육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에서는 이러한 당뇨병 수첩을 이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본인이 혈당이 어땠는지, 이제 외래에서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써서 이제 보면은 이제 조절 정도를 알 수가 있고, 보통은 혈당은 이 칸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재는 게 좋고, 하루에 한 번을 잰다면 보통은 아침 식전, 아침에 눈 뜨고 식전에 한 번씩은 꼭 재는 것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이후에 여유가 된다면은 뭐 점심 저녁 식전이라든지 아니면 식후 2시간 혈당도 가끔씩 재보면은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전반적인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의 강의가 각자 돌아가셔서 주변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해주신 이동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356 복합지구의장 원종태 라이온께서 폐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라이온스에서 우리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당뇨병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연합회장님, 부이사장님, 우리 유재풍 국제이사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전 총재님께서도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박병 총재님까지 아직 못 가고 계시고 우리 당선 총재님도 아직 안 계시는데 하여튼 오늘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2021 국제란수협회 당뇨병 특집 범국민 홍보 캠페인 발대식 폐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